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수맥이 흐르고 있는 집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아마 지금은 지워졌을지도 모르겠지만 할머니와의 사연 이후로 내 몸은 다시 건강을 되찾았어. 날 죽이려고 했다는 악귀가 진짜 사라졌는지. 새 집으로 이사 간 후 1년 동안은 학교도 잘 다니고 새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거든. 그런데 문제가 다시 생겼어. 점차 내 몸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거야. 끔찍한 건 내가 그 상황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내가 나만의 방에서 하도 앓는 소리를 내니까 부모님이 방에 들어오셨대. 그때 본 광경이 충격적이었대. 내 양손이 따로 놀면서 내 목을 서로 조르고 있었다는 거야. 부모님은 내 손을 떼어내려 했는데 내 손이 얼마나 강하게 버티던지 도저히 떼어낼 수가 없었대. 결국 억지로 끼우고 나서야 내 손이 풀렸다고 해. 문제는 나는 그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야. 잠을 자는 동안은 그저 평온하기만 했어. 그런데 아침이 되면 시름시름 앓고 잠을 잔 것 같지도 않았어. 부모님은 속이 터질 지경이었지. 뇌파는 멀쩡하다고 나왔어. 네 몸은 무슨 옹이 구멍이냐? 부모님은 결국 몇 년 전 내게 악령이 붙었다고 했던 그 무당을 다시 찾아갔어. 무당은 나를 보자마자 방울을 흔들지도 않고 그냥 쓱 매만지며 이렇게 말했어. 악령은 없는데 수맥이 흐르고 있어요. 이 아이 같은 경우라면 잡귀들이 좋아할 만도 하죠. 잡귀요? 애가 팔이 따로 놀았다면서? 잡귀들이 몸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야. 서로 나가라고 목을 조른 거지. 무당은 우리 집까지 와서 살피더니 부적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개를 키워요. 개는 잡귀를 쫓는 데는 최고예요. 결국 부모님은 외할머니 댁 앞에 버려져 있던 새끼 강아지 중 한 마리를 데려와 다롱이라고 이름 붙였어. 다롱이는 처음에는 나와 사이가 안 좋았고 자주 날 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친해졌어. 같이 자고 같이 놀다 보니 어느새 내 몸 상태도 좋아졌어. 시름시름 앓던 게 씻은 듯이 사라진 거야. 다롱이와 함께할 때면 다음날 아침에 몸이 개운했어. 진짜로 다롱이가 내게 축복을 준 것 같았어. 하지만 어느 날 밤 부모님이 갑자기 내게 말했어. 명수야, 당분간 집 주변 도로 근처에는 가지 마라. 잡귀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며 도로 근처는 피하라고 하셨어. 몇 년간 그 말을 지키며 조심했지만 내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어느 날 일이 터졌어. 그날 다롱이를 데리고 아파트 사이의 좁은 도로를 건너고 있었어. 멀리서 흰 차가 오고 있었는데 멈출 기색 없이 속도를 내며 다가오더라고. 피하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 차에 치이고 의식을 잃었어.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고 부모님이 내 옆에 있었어. 하지만 내 첫 마디는 다롱이는 이었어. 부모님은 묵묵부답이었고 결국 다롱이가 죽었다는 걸 알게 됐어. 다롱이가 나 대신 희생된 거야. 한동안 밥도 못 먹고 슬픔에 빠졌지만 부모님이 내가 그러면 다롱이가 더 불쌍하다고 해서 겨우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 그 후 무당을 다시 찾아갔는데 무당은 날 보더니 말했어. 평소 걔한테 잘해줬구나. 이제 잡기가 붙을 일이 없겠어. 다롱이가 내 구멍에 안착했어. 앞으로 넌 잡기로 고생할 일이 없을 거야. 무당의 말로는 다롱이가 죽어서도 내 수호견이 되어 영혼으로 날 지키고 있다고 했어. 그날 이후로 내게는 더 이상 잡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날 이후 내 삶은 다롱이와 함께한 시간들을 떠올리며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갔다. 하지만 다롱이가 없는 현실은 여전히 허전했고 가끔은 내가 차라리 다롱이를 지킬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오곤 했다. 시간은 흘러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고등학생이 된 나는 공부와 학교 생활에 집중하며 다롱이에 대한 기억을 가슴속 깊이 묻어두려 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밤이 되면 다롱이의 숨소리나 발소리가 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처음엔 단순히 그리움이 만들어낸 환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생생해졌다. 특히 내가 잠들기 전 책을 읽거나 누워서 멍하니 있을 때 방 한 구석에서 다롱이가 코를 골며 자는 듯한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다롱이, 정말 너야? 나는 혼잣말을 하며 손을 뻗어보곤 했다. 물론 다롱이는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방 안에는 항상 따스한 온기가 맴돌았고 어렸을 적처럼 악몽에 시달리거나 몸이 아픈 일은 더 이상 없었다. 다롱이가 진짜 내 곁에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며 나는 점점 그 존재를 당연시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낯선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는 길가에 앉아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내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학생, 여기 잠깐 와볼래? 처음엔 무서웠지만 할머니의 눈빛이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네? 왜요? 너한테 뭔가 얘기해줄 게 있어서 그래. 걱정 마라. 할머니의 말을 따라 조심스레 다가갔다. 할머니는 내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곁에 누군가가 있구나. 너를 지키고 있는 녀석이. 나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 전에 키우던 개가 있었지. 걔가 아직 내 곁에 있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리둥절해하자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걱정하지 마라. 걔는 널 지키려고 일부러 머문 거야. 그런데 말이다. 내가 계속 미안해하면 걔도 편히 못 간다.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작은 목걸이 같은 것을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너희 둘의 연결을 더 깊게 해줄 거야.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이걸 간직하면 돼. 목걸이에는 다롱이를 닮은 조각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멍하니 할머니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할머니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날 이후로 목걸이를 항상 목에 걸고 다녔다. 신기하게도 목걸이를 만지면 다롱이가 더 가까이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그 온기는 나를 언제나 감싸주었다. 다롱이는 나를 떠난 게 아니라 정말로 내 곁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방과 후 수업이 끝난 뒤였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한 번 다롱이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 특히 집 근처 작은 공원에 들어설 때면 마치 다롱이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늘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다롱이에게 말을 걸곤 했다. 다롱아, 오늘도 잘 있었어?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걷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도 길가의 바람이 따뜻하게 느껴지곤 했다. 어느 날 아파트 단지에서 이상한 꿈을 꾼 후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나는 다롱이를 다시 만났다. 다롱이는 여전히 어린 시절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다롱이는 나를 바라보며 짧게 짖더니 점점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뒤를 쫓으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어디선가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명수야, 이제 다롱이를 놓아줄 때가 됐다. 깨어나자마자 나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다롱이가 나를 지켜주는 것을 당연시하며 살아왔지만 그게 그 녀석에게는 고통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뒤 아파트 단지 내 작은 공원에서 마을의 할머니를 우연히 만났다. 그 할머니는 이전에 나에게 목걸이를 주었던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또 만났네, 학생. 할머니는 친근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다롱이에 대해 더 알고 싶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롱이는 정말 내가 사랑했던 만큼 널 사랑했단다. 하지만 이제는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할 때가 왔어.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공원 중심의 큰 나무를 가리켰다. 여기서 다롱이를 위해 기도해 주렴. 그리고 다롱이가 더 이상 미련 없이 떠날 수 있게 해줘야 해. 그날 밤 나는 다롱이를 위해 작은 의식을 치렀다. 목걸이를 손에 쥔 채 다롱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다롱아, 이제 내가 편히 쉴 수 있길 바래. 나는 괜찮아. 넌 항상 내 마음속에 있을 거야. 그 순간 방 안에 따뜻한 바람이 한번 스치고 갔다. 그 이후로 다롱이의 존재감은 점점 옅어졌다. 하지만 나는 슬퍼하지 않았다. 다롱이가 내 곁에서 힘들어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용기를 낸 것이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다롱이는 내 가슴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한 번도 악몽에 시달리거나 몸이 아프지 않았다. 다롱이는 여전히 나를 지키고 있을까? 나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두 번째 이야기, 저녁 식사. 시큼한 매운탕 국물 한 숟갈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며 잃어버렸던 기억이 조금씩 떠올랐다. 몇 달 전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의사는 내가 둔기로 머리를 강타당했다고 말했다. 집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나를 친구가 발견해 병원으로 데려왔다고 했다.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그날의 일과 일부 기억을 잃은 채였다. 경찰이 흉기로 쓰인 둔기는 찾았지만 범인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더욱 이상한 것은 당시 나와 함께 살던 룸메이트가 사건 이후 실종되었다는 점이었다. 나는 사고의 충격 때문인지 룸메이트에 대한 기억조차 흐릿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고
나와 어떤 관계였는지 떠올릴 수 없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고 나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었다. 하지만 오늘 그 시큼한 국물이 미각을 자극하는 순간 내 머릿속에 잊고 있던 광경이 선명히 떠올랐다. 둔기를 휘두르던 그 남자. 미친 듯이 내 머리를 내려치던 그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 남자가 누구였는지 깨닫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바로 지금 내 앞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 친구였다. 그가 나를 식사에 초대했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 척 초대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게 선명해졌다. 광기에 휩싸여 둔기를 휘두르던 그 모습이 바로 내 눈앞에 그와 겹쳐 보였다. 표정이 왜 그래? 맛이 없어? 좀 오래된 재료를 써서 상했나? 그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매운탕 국물을 한 숟갈 떠 입에 넣었다. 핏기 없는 입술이 국물을 적셨고 그의 붉은 혀가 입가를 핥았다. 나는 소름이 돋았다. 아니야. 맛있어. 괜찮아.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어 반찬을 뒤적였다. 멸치를 한 움큼 집어 입에 넣으며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모습을 유지하려 했었다. 기억은 잃었어도 미각은 돌아왔네. 혹시 기억도 돌아온 거 아냐? 그가 뜬금없이 물었다. 나는 목이 턱 막히며 기침을 쏟아냈다. 뭐? 아직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매운탕 국물을 떠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꿰뚫어 보려는 듯한 낯선 기운이 있었다. 나는 그가 내 반응을 떠보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사건의 범인이라는 확신은 점점 커졌다. 왜 이렇게 못 먹어? 더 먹어. 그는 내 그릇을 들고 시뻘건 국물을 푼 국자로 가득 채웠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입맛이 없어서 그래. 조금만 먹을게. 그래. 근데 말이야. 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다. 나는 최대한 평온한 척하며 되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닦았다. 룸메이트 얘기 말이야. 그날 있었던 일. 너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 나는 그의 말에 동요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손에 힘이 풀려 젓가락이 떨어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룸메이트는 내가 죽였잖아. 그 한마디에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뭐? 내가 죽였다고? 그래. 내가 그를 죽였어. 그날의 일은 내가 다 봤으니까. 나는 도무지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내가 룸메이트를 죽였다고? 그러나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넌 기억이 없어서 받아들이기 힘들겠지. 하지만 사실이야. 내가 목격했어. 다만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았을 뿐이야. 왜 신고하지 않았어? 널 보호하고 싶었거든. 그의 말이 점점 설득력을 잃어갔다. 나는 그의 눈빛 속에 서늘한 악의를 느꼈다. 그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나에게 덮어씌우려 하고 있었다. 머리가 지끈거린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나는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가 내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룸메이트를 죽였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화장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두려워 보였다. 그러나 그 순간 머릿속에 또 다른 기억의 조각이 떠올랐다. 그날 룸메이트와 그의 친구가 나를 잔혹하게 구타하던 모습. 그들은 증거를 먹어치워야 한다고 중얼거리며 내 몸을 잘게 저며 요리했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룸메이트의 몸으로 깨어났다. 모든 게 명확해졌다. 나는 그들을 죽이고 복수해야 했다. 나는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들고 살금살금 식탁으로 다가갔다. 그는 여전히 밥상에 앉아 매운탕을 떠먹고 있었다. 망설임 없이 그의 목을 찔렀다. 칼이 들어갈 때마다 그의 목이 덜컹거렸다. 피가 사방으로 튀며 밥상을 물들였다. 그가 쓰러지고 난 뒤 나는 매운탕을 뒤적였다. 작은 뼈 조각들이 국물 속에 떠올랐다. 나는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보며 중얼거렸다. 그날 저녁 정말 맛있었지. 그날의 저녁 식사는 단순히 끔찍하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다. 식칼이 그의 목을 관통하며 퍼지는 피 냄새와 매운탕의 시큼한 향이 뒤섞여 내 코끝을 자극했다. 하지만 내 손은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게 차분했다. 그의 몸이 바닥에 쓰러지며 바둥거리는 소리조차도 어딘가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국자로 매운탕을 뒤적이며
뼈조각과 함께 떠오르는 끈적한 기름을 바라봤다. 그 속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끔찍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내 몸이었던 자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아 이곳까지 온 나 자신.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다. 기억의 파편들이 더 큰 그림을 이루며 내 안에서 맞물리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이 그저 시작일 뿐이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화장실로 걸어가는 동안 나는 바닥에 남겨진 피와 매운탕 국물의 붉은 흔적을 바라보았다. 발자국마다 찍혀있는 끔찍한 진실들이 내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다. 거울 앞에 선 나는 얼굴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그날 저녁 정말 맛있었지. 하지만 거울 속에 나를 응시하는 것은 더 이상 나만이 아니었다. 거울 너머의 시선은 분명 나를 비웃고 있었다. 그 시선은 나를 조롱하며 속삭였다. 넌 진실을 다 알게 될 거야. 나는 거울을 손으로 쳐내고 나왔다. 화장실 바닥에 타일이 뒤틀려 보였고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목소리가 뒤엉켰다. 식탁으로 돌아오니 그의 피가 이미 바닥으로 흘러내려 끈적하게 굳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의 몸을 쳐다보며 생각했다. 정말 이걸로 끝난 걸까? 진실을 찾아낸다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결과일까? 하지만 머릿속에서 반복되는 기억의 조각들이 날 가만히 두지 않았다. 그날의 사건, 그가 나를 죽였던 순간, 그리고 내가 그의 몸으로 깨어났던 순간들, 룸메이트의 친구였던 또 다른 남자가 어둠 속에서 비웃으며 내게 던졌던 마지막 말. 내가 살아남은 걸 감사하게 여겨라. 그때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들은 나를 단순히 죽이려는 게 아니었다. 나를 그들의 방식으로 재창조하려 했던 것이다. 나는 그의 주머니를 뒤졌다. 열쇠의 한 묶음과 작은 노트가 나왔다. 노트를 열자 그 안에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주소와 이름들. 그중 일부는 낯이 껐다. 내가 룸메이트와 함께했던 사람들, 그의 친구들,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기억 속에서 떠오르는 낯선 얼굴들. 나는 손에 쥔 열쇠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히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 열쇠가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는 몰랐지만 내가 멈추지 않는 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집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다. 열쇠를 돌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그 안에 퍼져 있는 차가운 공기에 온몸이 떨렸다. 그곳은 단순히 그의 집이 아니었다. 그곳은 기록과 증거,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모든 악행의 집합체였다. 벽에는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그중 일부는 내가 기억하는 룸메이트와 그의 친구들이었고 또 다른 사진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그 사진들 중에는 나의 얼굴도 있었다. 나는 사진들을 바라보며 숨을 헐떡였다. 그들에 의해 찍힌 나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내 머릿속을 휘감았다. 한쪽 벽에는 붉은 글씨로 쓰인 단어들이 있었다. 먹어라. 기억하라. 너 자신을 되찾아라. 나는 손을 떨며 그 글씨를 바라봤다. 그들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을 넘어 그들만의 방식을 통해 사람을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고 있었다. 바닥에는 여러 개의 파일이 흩어져 있었다. 그중 하나를 집어들자 그 안에는 이름과 사진, 그리고 짧은 설명이 적혀 있었다. 그 이름들 중에는 나의 이름도 있었다. 그들은 나를 실험체로 보고 있었다. 내가 어떻게 그들의 계획에 맞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며 나를 그들의 세계로 끌어들이려 했던 것이다. 나는 파일을 내려놓고 벽을 쳐다봤다. 그곳에는 또 다른 글씨가 있었다. 넌 이제 우리가 될 것이다. 내 머릿속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원했는지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명확했다. 나는 다시 그의 집을 나와 다음 주소를 향해 걸어갔다. 그곳에는 또 다른 진실과 또 다른 피해 대가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나는 손에 쥔 시카를 더 꽉 잡으며 속삭였다. 그날 저녁 정말 맛있었지. 문을 열고 들어간 그 다음 집은 이전과 달랐다. 공기가 무겁고 냄새가 날카로웠다. 마치 살점이 썩어가는 냄새 같았다. 집안은 어두웠고 가구들은 너덜너덜했다. 한켠에는 오래된 텔레비전이 꺼진 채 먼지에 덮여 있었고 바닥에는 금이 간 타일이 여기저기 드러나 있었다. 그러나 눈길을 끄는 것은 그곳 한복판에 놓여있는 커다란 식탁이었다. 식탁 위에는 접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접시들마다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고깃 덩어리가 붉은 소스에 덮여 있었다. 나는 한 발짝씩 다가갔다. 내 머릿속에는 이미 모든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들은 인간을 먹었다. 그리고 지금 내 앞에 놓인 이 음식들은 단순한 고깃덩이가 아니었다. 나는 손으로 접시에 하나를 들어 올렸다. 접시에 담긴 고기의 형태는 어느 한 부분을 닮은 듯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또 다른 접시에는 작고 뼈가 있는 덩어리가 담겨 있었다. 손가락이었다. 이제야 알겠어. 나는 다시 식탁에 접시를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봤다. 이곳은 그들의 또 다른 무대였다. 이 집에서 몇 명의 사람이 이들의 저녁 식사가 되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식탁 뒤편에는 문이 하나 있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문 손잡이를 돌렸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그 안에는 작은 방이 드러났다. 방 안에는 사람들이 묶여 있었다. 그들은 울고 떨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눈빛은 이미 모든 희망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 나는 방 한쪽에 놓여있는 사진들을 발견했다. 그 사진들에는 묶인 사람들의 모습이 찍혀 있었고 그중 일부는 이미 식탁 위에 놓인 고기들이 되었을지도 몰랐다. 나는 손을 떨며 방에 들어섰다. 묶인 사람 중 한 명이 내게 고개를 돌렸다. 도와줘요. 제발. 나는 잠시 멈췄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들을 풀어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 집에는 아직도 다른 그들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나는 묶인 사람들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모든 것을 끝내기로. 나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다. 식칼을 들고 숨을 고르며 이 집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자들을 찾기 시작했다. 몇 발자국 걸어갔을 때 천장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천장의 틈새 사이로 눈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갑자기 무거운 것이 내 위로 떨어졌다. 나는 몸을 피하며 비명을 질렀다. 그들은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싸움은 치열했다. 그들은 날렵했고 나는 단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본능적으로 식칼을 휘둘렀다. 피가 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 나는 그들 중 한 명의 목을 찌르고 다른 한 명의 다리를 찔렀다. 그들의 비명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싸움이 끝났을 때 나는 피투성이가 된 채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돌아가 묶인 사람들을 풀어주었다. 그들은 울면서 나를 붙잡았지만 나는 그들을 밀어내며 말했다. 여기서 나가. 더 이상 너희가 할 일은 없어. 집을 나서며 나는 다시 한번 그들의 방식을 떠올렸다. 그들이 사람을 먹고 그들의 방식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며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내려 했던 것. 나는 내 안에서 그들의 그림자를 느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들과의 싸움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정말로 끝났을까? 아니면 내가 그들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일까? 나는 식칼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그날 저녁 정말 맛있었지. 세 번째 이야기, 취직. 안도감과 희망에 찬 얼굴로 체력평가실에 들어선 면접 합격자들의 얼굴은 눈앞에 펼쳐진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마주하고 급격하게 굳어졌다. 어둠침침한 강당에 기다란 관을 몸 곳곳에 연결한 나체의 거대한 노인이 커다란 제단 비슷한 것에 앉아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합격자들을 인솔하던 나이 든 이모는 두 줄로 서서 따라오던 10여 명의 젊은이들을 제단의 앞에 세우더니 기괴한 형상을 한 노인이 마치 자신의 상전인 양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다. 최종 면접 합격자들입니다. 입에도 관이 연결되어 있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노인은 뭔가 웅웅 울리는 듯한 소리를 내며 거대한 고개를 위아래로 움직였다. 노인의 눈치를 보던 임원은 굽힌 허리를 붙잡고 상체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젊은이들을 돌아보았다. 여러분들은 최종 면접까지 합격한 우수한 인재들이에요. 말을 끝마친 임원은 크음하고 임원이 헛기침을 했다. 무언가 말하기 곤란한 일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다. 여러분, 그 필기 면접 마지막 문제 기억납니까? 필기시험의 마지막 문제라. 합격자들은 일주일 전에 본 필기시험의 마지막 문제를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 모든 이가 그 질문을 금방 떠올릴 수 있었다. 이 회사도 어디 유명한 인터넷 회사처럼 지원자들의 재치를 보려고 낸 건가 싶었던 그 문제는 바로
회사를 위해 당신의 수명에서 한 달을 바치실 수 있겠습니까? 주관식이었다. 여러분은 그 문제에 아주 열정적으로 답을 써주신 분들입니다. 임원은 말을 이어가며 뒷짐을 지더니 느릿느릿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바칠 수명 한 달이 여기 있으신 회장님에게 돌아갈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수십 명 정도 되는 합격자들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냥 농담으로 듣기에는 눈앞에 펼쳐진 이 비정상적인 상황은 납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키가 3m는 되어 보이는 거대한 노인에게 이어진 수많은 관들. 그의 뒤에 곳곳에 이상한 빛과 소리가 흘러나오는 이상한 기계들. 무언가 오컬트스럽지만 알 수는 없는 이상한 문양들이 새겨진 강당 등. 마치 마녀의 집에 끌려온 어린아이처럼 합격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아직 창창한 젊은 여러분에게 수명 한 달은 그리 아까운 게 아니죠. 느릿느릿 걷던 임원은 방향을 바꾸며 말을 이어나갔다. 막노동이나 하고 중소기업 가서 저임금 받는 그런 저급한 인생 살 바엔 인생의 한 달 정도야 소비하고 대기업 직원이 되어 앞날을 보장받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합격자들은 이내 침묵했다. 수십 명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때만큼은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 뭐 까짓 거 한 달 하고 가장 먼저 박차고 달려나가고도 싶지만 죽는 날이 한 달 앞당겨진다고 생각하니 선뜻 입이 떨어지는 이는 없었다.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 사는 이 시대에 한 달의 수명을 내놓으라니. 농담이면 좋겠지만 지금 이 분위기로 봐서 그 말은 절대 장난은 아닌 듯 보였다. 하긴 몇 명 정도 겨우 들어간다는 이 회사의 합격자가 너무 많다 싶더라니. 마지막 이런 과정이 숨어 있었을 줄이야. 임원은 안경 너머로 미간을 찌푸리며 팔짱을 꼈다. 아무래도 생각대로 되지는 않는 모양새 뭔가 화가 난 듯 보였다. 잠시 침묵하던 합격자들을 바라보고 있던 임원은 합격자들 사이에 누군가에게 나오라는 듯 손짓을 했다. 그러자 옛되어 보이는 청년 하나가 우물쭈물 임원의 앞으로 다가섰다. 여러분은 잠시 대기하고 있으세요. 말을 마친 임원은 청년의 팔을 붙잡고 조금은 빠른 걸음걸이로 그들이 이곳에 들어왔던 문으로 향했다. 문 밖으로 나서서 문이 닫힌 걸 확인한 임원은 청년에게 조금은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다. 조카야, 너 내가 뭐라 했니? 내가 인맥으로 여기까지 끌어올려줬으면 내가 딱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둘의 관계는 친척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그나저나 해달라니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설마. 그렇지만 수명을 바친다는 게 겁먹은 듯한 청년이 우물쭈물거리자 임원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듯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고 허리에 손을 얹더니 말을 이어나갔다. 내가 여기 임원이 그냥 된 줄 아냐? 난 입사할 때 딱 내가 먼저 나서서 내 인생 1년을 바쳤다. 청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1년 바쳐서 그렇게 신임을 얻어 이 자리에 올랐다고. 청년은 다시 임원의 눈을 피해 우물쭈물거리고 있었다. 아무래도 갈등이 생기는 모양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솔깃한 이야기를 해줄 때이다. 그리고 임마, 임원이 되면 잃은 걸 되찾을 수 있어. 되찾다뇨? 회장이 먹고 남긴 젊은 사람들 수명은 임원들에게도 조금씩 돌아간다고. 난 1년 바치고 그렇게 3년을 얻었어. 다시 젊은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건 정말 좋은 거래였다. 정말 괜찮은 거죠. 그래, 우리 회사 임원들은 다 그렇게 해서 이 위치에 오른 거야. 젊은이는 잠시 시선을 떨구더니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듯 보였다. 알았습니다. 제가 먼저 나서죠. 눈에는 놀람을, 입에는 살짝 미소를 담은 청년이 삼촌이라는 임원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제야 조카가 마음에 든 것인지 미소를 지은 임원은 그의 어깨를 두들겼다. 그래, 가자. 강당에 다시 두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도 아무런 지원자는 없던 모양이었다. 지금 마음이 선 청년에게 있어서 그들은 루저나 다름없다. 그런 루저들 앞에 청년은 서서 자랑스럽게 외쳤다. 루저들의 시선이 청년에게로 향했다. 1년을 바치겠습니다. 그의 외침이 울려 퍼진 직후 잠깐의 정적이 흘렀으나 곧 합격자들은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도 지원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청년에게 뒤처졌다는 위기감이 들어서일까. 갑자기 합격자들 사이에서 지원자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임원은 자신의 조카가 갑자기 대견스럽기까지 했다. 걱정 마라 조카야. 아픈 건 없고 좀 피곤할 뿐이다. 노인과 관으로 이어진 기계에 누운 청년에게 임원이 다가와서 말했다. 네, 걱정 없어요.
김이 빠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기계의 유리막이 내려와 닫혔다. 청년은 가장 앞서서 1년을 바치기로 했기에 지원자 중에서 가장 먼저 이 수명 이전 기계에 오른 것이었다. 청년의 가슴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1년 잃어봤자 3년 되찾으면 되지. 난 가장 먼저 바친 용기 있는 지원자이다. 이제 임원이 되어 떵떵거리고 사는 거야. 웅웅거리는 기계의 구동음이 들려왔다. 졸려왔다. 너무나도 졸음이 밀려왔다. 하지만 청년은 너무나 행복한 꿈을 꾸고 있었다. 수명 이전 기계에 달려있던 카운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기계를 조작하던 직원이 다가가 보니 카운터에는 273이라고 써져 있었다. 이 친구 1년 했을 건데 왜 여기서 멈춘 거지고장인가. 직원은 기계 여기저기를 둘러보다가 기계 안에 청년에게 시선이 고정되었다. 청년의 얼굴은 새파랗게 변해 있었다. 죽은 것이었다. 허겁지겁 매뉴얼을 찾아보니 사용상 주의 항목이 눈에 들어온다. 남은 수명을 잘 계산해서 사용하시오. 매뉴얼을 덮은 직원은 침을 꿀꺽 삼켰다. 2020년 공채 결과 합격자 없음. 최종 합격까지 했던 이들은 마치 입을 맞춘 듯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최종 합격 자격을 포기함. 이 과정에서 지병을 앓던 청년 27세 사망. 지병의 악화로 인해 면접 도중 사망한 것이므로 기업에는 일절의 책임이 없음. 합격자들의 마음속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불안이 스며들고 있었다. 눈앞에 펼쳐진 비현실적인 상황을 마주한 이들은 처음에는 농담일 거라고 여겼다. 회사에서 수명을 바친다. 이런 황당한 요구를 한다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이 상황이 단순한 인사 과정이 아닌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범위를 넘어선 상황이라는 걸 인지한 것이다. 합격자들 중 일부는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왔는지, 왜 이런 비상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몰라 당황스러웠다. 그때 임원이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말했다. 다들 긴장하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의 말에 약간의 위로가 담겨 있었지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모두가 말을 잇지 못한 채 서로의 얼굴을 살폈다. 그리고 임원은 말을 계속 이어갔다. 한 달을 바치면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혜택이 돌아옵니다. 이제 그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의 말에 합격자들은 서로를 한 번 더 돌아보았다.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들은 속으로 결심을 내렸다.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데 한 달이라니. 이 정도야 바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몇몇은 이미 그 결정을 내린 듯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한 명의 합격자가 앞에 나가며 큰 소리로 외쳤다. 저는 수명 한 달을 바치겠습니다. 그의 외침에 강당안이 잠깐 정적에 휩싸였다. 그 순간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몇몇은 그를 따라 나서며 입을 열었다. 저도 바치겠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남자가 그들을 막아서며 말을 했다. 정말로 수명을 바치겠다는 거냐? 그것도 한 달을. 그의 물음에 사람들은 잠시 멈칫했다. 그가 말한 대로 그들이 바치는 수명은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결국 그들 중 몇몇은 결정을 내렸다. 자신의 한 달을 바친다고 해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려해봤을 때 그들은 한 달이라도 더 살 수 있으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에 결심을 굳혔다. 이제 사람들은 한 명씩 앞으로 나와 자신이 바칠 수명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있었지만 그들이 이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단순한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안정된 삶과 확실한 미래였다. 그리고 그들이 바친 한 달이 더 큰 가치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을 이끌었다. 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좋아요. 그럼 이제 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의 말에 따라 합격자들은 각자의 차례대로 제단 앞에 나갔다. 그리고 그들이 마주한 것은 하나의 거대한 기계였다. 기계의 내부에는 수많은 관과 연결된 선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계는 이미 작동을 시작한 듯 주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 기계가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 그들의 수명을 어떻게 빼앗을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다. 첫 번째 지원자가 기계에 올라가며 말없이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기계의 유리막이 내려가면서 그 사람의 얼굴이 서서히 안쪽으로 감춰졌다. 기계 내부에서 어떤 소리와 함께 동작이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그 장면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몇 분 뒤 기계가 멈추며 유리막이 다시 열렸다.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은 이전과는 달리 얼굴이 새파랗게 변한 지원자였다. 그는 이미 죽어 있었다. 모든 사람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충격에 빠졌다. 그 장면을 본 순간 그들의 결심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누군가는 소리쳤고 다른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그냥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모두가 일순간 자신이 선택했던 길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다. 내 수명을 바쳤는데 내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걸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다. 그러나 그때 임원이 다시 입을 열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과정은 철저히 계산되어 있습니다. 수명 이전 기계는 각 사람의 몸 상태에 맞게 작동하고 다음에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혜택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느낀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이 기계에 대해 알지 못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수명이 정말로 바뀌는지, 혹은 이 모든 것이 그저 속임수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은 여전히 기계에 올라가기를 결심했다. 그들이 바치는 한 달의 수명은 그들에게 큰 기회를 주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지원자가 사망한 후 다른 사람들은 잠시 멈칫했지만 결국 몇 명은 다시 기계에 올라갔다. 그들은 자신이 바친 수명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서도 그 기계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그저 그게 맞다고 믿고 두려움을 억제하려 했었다. 기계 안에 들어간 두 번째 지원자는 첫 번째 사람처럼 너무나도 신속하게 과정을 마쳤다. 그가 기계에서 빠져나오자 그의 얼굴도 흡사 죽은 듯한 창백함을 띠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더 이상 숨을 쉬지도 않는 그의 얼굴을 보고 그저 어색한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흥분된 표정으로 기계에 올라섰고 한 달을 바친다는 결정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두 번째 사망자가 되어버렸다. 왜 이렇게 된 거죠? 한 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임원은 눈을 감고 그가 바란 대로 이 일이 잘 끝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기계가 고장 난 것도 아니었고 시스템은 정확히 작동하고 있었다. 그는 입을 열었다. 이 과정은 철저히 안전합니다. 여러분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미리 체크하고 모든 조건을 확인했으니 문제 없어요. 그러나 그의 말은 합격자들에겐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눈앞에서 자신들이 선택한 길의 결과를 목격하고 있었다. 어쩔 수 없다. 나도 해야겠다. 한 남자가 중얼거리며 기계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는 이미 자신의 선택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었다. 이제 내가 바치겠다. 내가 어떻게든 이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그가 기계에 올라서자 또 다른 지원자가 그의 뒤를 따랐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기계에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저마다 자신이 바친 수명으로 얻을 수 있는 상위 직급을 꿈꾸며 그 길로 나아갔다. 기계의 작동음이 울려 퍼질 때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커졌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한 발을 내딛었다.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시간이 지나자 이제 강당은 대부분 빈자리가 되어 있었다. 남은 사람들은 모두 기계에서 빠져나오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새파랗게 변해 있었고 그들은 이제 무언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일까? 그러나 그들이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한 번 바친 수명은 되돌릴 수 없으니 그저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했다. 그런 가운데 한 명의 지원자가 기계에서 빠져나오지 않았다. 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계속해서 그곳에 있었다. 기계 내부의 상태를 확인한 직원들은 깜짝 놀랐다. 이 사람이 왜 여기서 나오지 않는 거지? 그리고 기계의 유리막을 열자 그 안에서 새파랗게 질린 그의 얼굴이 보였다. 그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다. 그의 시체를 끌어내면서 직원들은 조용히 귓속말을 주고받았다. 누가 수명을 바치고 죽을 줄 알았겠어.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아무래도 이건 예고된 일이었어. 기계는 이미 두 번째 사람을 사망시키고 다시 그 결과를 확인시켰다. 이제 남은 사람들은 점점 더 움츠러들기 시작했다. 그들이 결단을 내리기 전 그들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었다. 한 달을 바친다면 그 뒤에 무엇이 있을까? 하지만 답은 없었다.
대체 무엇이 진짜였고 무엇이 거짓이었을까? 이제 그들은 그 무엇도 확신할 수 없었다. 기계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져갈 때 어느새 강당 안은 정막에 휩싸였고 살아남은 이들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이 시험이 끝날 때까지 버티는 것이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기계에서 나온 사람들의 얼굴은 점차 푸석해지고 그들의 눈은 흐릿해졌다. 그들이 원했던 대로 임원이 되거나 높은 직책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 믿고 기계에 올라섰던 사람들. 그들은 결국 그 자리에 남게 될 수 없었다. 그들은 결국 이 자리를 채운 희생자들이었고 그들이 얻은 것은 이른 수명만이었다. 결국 마지막 지원자가 기계에서 빠져나오자 이제 강당에는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사라지고 이제는 남은 사람들도 그저 그 자리를 떠나갈 뿐이었다. 임원들은 빈 강당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그들만의 복잡한 계획이었으나 그 계획은 결과적으로 전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그렇게 그들은 다시 한번 현실의 비참함을 목격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렸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그들의 선택에 대한 후회뿐이었다. 강당의 불빛은 점차 어두워졌다.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기계 앞에 서 있었다. 기계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긴 침묵 속에서 남은 인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그들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일확천금과 높은 직위, 그리고 안정된 미래를 꿈꾸며 이 자리에 오긴 했지만 그들에게 남은 것은 두려움과 후회뿐이었다. 이제 그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청년이 기계에서 빠져나온 후 이모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이모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는 분명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또 다른 욕망이 있었다. 이모는 결국 기계로 다시 다가갔다. 그의 표정은 어느새 평온해졌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는 고요하게 기계 안으로 손을 내밀며 말했다. 이번에는 내가 바칠 차례다. 임원이 기계에 손을 대는 순간 강당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달라졌다. 남아있던 합격자들은 깜짝 놀랐다. 임원님이 수명을 바친다고. 저 사람도.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둘씩 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임원은 묵묵히 기계에 앉았다. 그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차올랐을까? 아니면 그저 이번에도 자신의 선택이 맞을 것이라 믿었을까?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일어설 때까지 그들은 말없이 그를 지켜보았다. 기계 안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기계가 멈춘 후 이모는 아무 말 없이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여전히 그의 눈빛은 강렬했다. 그가 돌아서자 몇 명은 그를 따라 나섰다. 우리도 바치겠습니다. 조금씩 또 조금씩. 합격자들은 하나둘 기계로 향했다. 몇몇은 의심이 들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는 그들이 선택을 내리지 않으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기계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은 점점 더 많은 이들의 선택을 예고했다. 한 달을 바치는 것, 그 한 달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 채 결국 기계는 또 다른 사람이 올라간다. 그리고 그 순간 강당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기계가 돌아가고 몇 분이 흐른 후 또 하나의 젊은 몸이 빠져나왔다. 그의 얼굴도 이제는 창백하게 변했다. 이젠 아무도 이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무언가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절망, 후회, 혹은 무엇일까? 기계가 멈추자 한 명이 조용히 말했다. 이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닌가? 그의 말에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내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떠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다시 되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다만 그들은 모두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는 이제 끝이구나. 몇 명이 강당을 떠났다. 그들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 누군가는 속으로 후회하며 떠났고 또 누군가는 그 자리를 떠나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끝내 남은 사람들은 기계가 다시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이 다시 기계로 걸어갔다.
그는 선택을 내리고 다시 그 자리에 섰다. 기계에서 나오는 기계음은 그들을 다시 현실로 이끌었다. 그의 선택이 과연 옳았을까 아니면 그 어떤 선택도 옳지 않은 것일까? 모두가 각자의 생각을 하며 기계 앞에 서 있었다. 지금까지 선택을 내리며 살아왔던 이들은 과연 무엇을 바랬던 걸까? 그리고 그들은 결국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이 순간에 영향을 미쳤는지 모두가 그저 고백하지 않으면 알 수 없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순간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그들의 마지막 순간이었던 것이다. 강당의 불빛이 조금씩 흐려지면서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거대한 강당을 채웠다.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심장이 뛰는 것처럼 강렬했다. 모든 사람들이 한숨을 쉬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후회와 두려움, 그리고 그들이 선택해야 할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 중 몇몇은 기계 앞에 서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이미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는 선택한 것이 무엇이든 이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한 명의 남자가 중얼거리며 기계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한 달이란 시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그의 말은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다시 일어섰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엔 조금 달랐다. 그들의 표정은 결연해졌다. 어차피 바쳐야 할 거라면 한 사람이 말했다. 그냥 바치는 거야.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그들을 이끌었다. 기계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 기계의 구동음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그 안에서 잠깐의 침묵이 흐른 후 또 다른 사람이 기계로 향했다. 그들은 마지막 선택을 내리면서 마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큰 결정을 내린 것처럼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에게 남은 것은 그 선택이 옳았는지, 그들이 가졌던 모든 꿈들이 사라졌는지에 대한 불확실성뿐이었다. 이내 모든 사람들이 기계 앞에 섰다. 강당은 다시 한번 조용해졌고 그 소리가 멀리서 울려오는 듯했다. 누군가는 생각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이미 기계로 향하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 중 몇몇은 그저 빠르게 결정을 내리려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렇게 잠시 후 기계의 소리가 멈추고 모두가 한 사람씩 기계에서 빠져나왔다. 기계의 불빛이 꺼지고 강당의 불이 켜지자 그들은 비로소 현실을 마주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와 함께 후회가 교차했다. 그들이 선택한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이제 끝나버린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한 가지 진실은 명확했다. 그들은 이 모든 선택이 그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한 명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그의 말은 아무런 대답 없이 공기 중에 흩어졌다. 다시 한번 사람들은 그저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제 그들은 그 순간을 지나갔고 그 선택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야 했다. 그러나 그 순간 강당의 문이 열렸다.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섰다. 이 사람들은 다른 세계에서 온 것처럼 보였고 그들이 들어서면서 강당 안의 공기는 다시 달라졌다. 새로운 인물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닌 듯했다. 그들의 눈빛은 너무나도 비정상적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명씩 입을 열어 말했다. 지금부터 진정한 선택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강당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고개를 돌렸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했던 선택은 단지 시험일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다. 그들은 정말 그 말이 사실인지 궁금했지만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들은 이전에 했던 결정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은 마치 이전의 모든 선택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시험이 시작됩니다. 한 달의 수명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선택할 차례입니다. 새로운 인물들의 말을 듣고 나서 사람들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과연 그들이 말한 것처럼 이 선택이 정말 중요한 것일까? 한 달이 아니라 인생을 걸고 해야 할 그 선택은 어떤 것일까? 그들이 말한 새로운 선택이 무엇인지를 알기 전까지 이 강당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왔고 그들은 다시 한번 그들의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미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오면서 강당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그들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고 그들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그들이 이 세상의 규칙을 지배하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강당에 모인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며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들이 말하는 새로운 시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 모든 사람들은 궁금해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새로운 선택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인물들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여러분은 이미 한 달을 바친 사람들이고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강당 안의 공기는 더욱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각각의 합격자들이 그 선택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를 짐작할 수 없었다. 새로운 인물들은 천천히 그들의 말을 계속했다. 이제 여러분은 세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지금까지 바친 수명을 기반으로 회사의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한 달을 바친 대가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택하여 여러분의 수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동안의 수명을 모두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말에 강당 안의 사람들은 눈을 떼지 못했다. 그들의 선택은 곧 자신들의 삶을 바꿀 중대한 결정이었다. 각각의 선택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도 못한 채 모두는 심장이 뛰는 소리를 느낄 수 있었다. 임원이 되는 것, 수명을 확장하는 것, 혹은 모든 것을 되돌리는 것. 이 모든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택하는 순간 그 선택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선택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강당 안은 다시 한번 침묵에 잠겼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한 명이 고개를 들며 입을 열었다. 임원이 되는 것이 정말 그렇게 가치 있는 건가요?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는 결국 그 선택에 대한 확신을 얻지 못한 듯 보였다. 당신이 임원이 된다면 당신의 삶은 안전하고 보장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희생도 따릅니다. 새로운 인물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임원이 되려면 지금까지 바친 수명이 전부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쉽사리 내놓지 않아요. 대기업의 임원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한 번 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제까지의 선택들은 단지 시험에 불과했지만 이제 그들이 마주한 선택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선택이었다. 그들은 단지 수명을 바친 것에 대해 고민했던 것이 아니었다. 이제는 그들의 내면에 있는 갈등과 욕망,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시험받는 순간이었다. 그래도 한 달을 바쳤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 한 사람은 자신에게 말을 건넸다. 내가 임원이 되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겠지? 그렇습니다. 새로운 인물의 목소리가 냉정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한 달을 바친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을 내리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수명 한 달을 바치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은 그만큼 가치가 있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제 그들은 그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을 내린 후에 그들이 살아갈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를 생각해야 했다. 각각의 선택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선택을 내리기 위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에서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면 임원이 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렇습니다. 임원이 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몇 명은 더 이상 선택을 미루지 않겠다고 결심한 듯 보였다. 임원이 되는 것을 선택한 이들은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음을 알았다. 그들은 모두 앞을 향해 걸어가며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들 중 몇몇은 기계 앞에 서서 수명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준비를 했고 그 선택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있었다.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강당안은 다시 한번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고민에 빠져 있었다.
이 순간이 지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아무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 선택이 그들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만큼 무겁고 중요한 결정임을 깨닫고 있었다. 그때 한 사람이 입을 열었다. 저는 제 수명을 바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다. 그가 말을 마치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다. 저도 바치겠습니다. 순간 강당 안에서 여러 명의 목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졌다. 그들의 결심은 서로 다른 이유로 이루어졌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그들은 모두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한 명 한 명이 수명을 바친다고 말할 때마다 그들은 더 이상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 선택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그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 그 대가를 치르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렇게 선택을 마친 이들은 기계 앞에 서서 하나씩 자신을 위해 수명을 바쳤다. 기계는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수명을 흡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선 잠시 후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나도 임원처럼 살 수 있을 거야. 3년을 되찾았으니까 이젠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들은 모두 그런 생각을 하며 자신의 수명을 바친 후 기계 앞을 떠났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기계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며 멈췄고 하나의 붉은 불빛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한 사람이 놀라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선 분명히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기계는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를 내며 작동을 멈추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점점 더 불안해졌고 그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없었다. 그때 임원이 다시 입을 열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시스템 점검 중이에요. 하지만 그 말은 모두를 안심시키지 못했다. 점검. 이게 점검이라니 우리는 그저 수명을 바쳤을 뿐인데. 하나의 질문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다. 그들은 여전히 이상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기계는 여전히 그들의 수명을 흡수한 상태로 멈춰 있었다. 여러분, 아무도 걱정하지 마세요. 곧 모든 게 정리될 겁니다. 임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시간이 흘러 기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몸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점점 더 어지러워지고 그들이 바쳤던 수명이 점점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건 대체 무슨 일이야? 한 사람이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그가 쓰러졌다. 다른 사람들도 차례차례 쓰러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이 바친 수명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친 거지? 한 사람이 두려움에 떨며 물었다. 이 모든 게 함정이었어? 다른 사람이 속삭였다. 그들이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기계는 여전히 그들의 수명을 흡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이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기 직전 마지막으로 말을 남겼다. 이건 우리가 선택한 길이었어.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눈을 감았다. 이제 그들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선택한 것이었다. 기계의 멈춤과 그들의 죽음이 서로 얽히며 강당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그들의 마지막 숨결이 멀어져 갔고 그들의 몸은 차가운 기계의 밑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임원들은 여전히 차분하게 그들을 바라보았고 그들의 죽음은 아무런 감정 없이 처리되었다. 시스템 점검이 완료되었습니다. 임원의 목소리가 끝내 모든 상황을 진지하게 마무리 짓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순간 강당을 가득 메웠던 그들 중 한 명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하나의 조용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그 말을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의 죽음은 이미 예고된 것과 같았고 모든 것은 기계의 작동에 의한 것이었다. 이 모든 일은 사람의 수명이 거래되는 세상에서 일어난 비극이었다. 그 순간 강당의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걸어 들어왔다. 그는 입사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으로 죽은 이들의 상황을 알지 못한 채 그곳에 들어섰다. 그는 이 모든 일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음을 미처 모르고 있었다. 여러분이 다 들어왔습니까? 그 사람은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고 그 사람의 말에 강당 안의 사람들이 모두 돌아보았다. 그러나 이미 죽음을 맞은 자들이 있었고 살아남은 자들은 그 죽음을 받아들이며 무표정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된 일이죠?
그 사람은 멀리서 오는 소리와 함께 한 발짝 내딛고 자신이 속해 있는 회사에 죽은 이들을 보았다. 죽음이란 그저 시스템의 일부일 뿐 누군가에게는 과도한 대가였다. 그러나 이들이 겪은 일이 단순히 희생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다. 누구라도 제발 말 좀 해주세요. 새로운 사람은 급박하게 돌아서며 물어봤다. 그는 모든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지만 그의 발걸음도 곧 멈추었다. 당신이 오지 않았다면 누구라도 알았겠습니까? 임원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당신은 우리가 이미 선택한 길을 알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끝나자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잠시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은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기계에서 나온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이미 삶의 일부를 잃었다. 그들이 바쳤던 수명은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으며 그들 중 일부는 불안한 표정으로 걸어나가고 있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한 사람이 중얼거리며 문을 향해 걸어갔다. 우리가 왜 이런 짓을 했지? 그의 눈빛은 불안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선택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어. 이미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가 무겁게 말하며 나가려던 문을 닫았다. 강당은 다시 그들의 발걸음 소리만 남긴 채 조용해졌다. 이제 그들은 돌아갈 수 없었다. 그들이 한 선택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었고 수명이라는 대가를 치른 그들은 이후의 삶을 온전히 감당해야 했다. 어쩌면 그들은 원래부터 이 시스템 속에서 쓰여질 존재들이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들 중 몇몇은 살아남았다. 끝까지 가야지. 그들 중 한 명은 자리에 앉으며 말하며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가 바라보던 창밖의 어둠 속에는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여유가 남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고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삶을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선택 속에 갇혀 있었다. 우리는 정말로 선택의 대가를 지불한 걸까? 강당을 떠난 후 한 사람은 눈물을 삼키며 그렇게 말하며 걸음을 멈췄다. 그의 표정엔 미안함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었던 이 길은 결국 그들의 마지막 선택이었음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는 결말을 맞이한다. 이들의 선택은 단순히 수명을 바치는 대가로 대기업의 자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존재와 인생을 내놓는 비극적인 결말로 끝났다. 수명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고 그들이 겪은 이야기는 그들에게 엄청난 대가를 요구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전해질 수 없겠지만 그들의 후회와 고통은 그들만의 짐으로 남아있을 것이다.